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주요 뉴스 여러분들께 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봄이더라고요. 봄. 날씨가 걱정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날씨 따뜻하면 아니 왜 걱정을 지구가 해요. 아플까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또 이 환경 문제. 아니. 이 환경 걱정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갑자기 또 이 따뜻해지면 또 너무 걱정해서 우울해지는 분도 계시고 그렇대요. 근데 저는 원래 이 무뎌가지고 따뜻해지면 좋던데,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들은 사람, 저같이 나이 들은 사람들은 이 추울 때보다 따뜻해지면 혈관이라는 이런 게 훨씬 좋대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울 때 갑자기 운동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추위를 많이 타서 따뜻하면 좋긴 한데 지구야 미안해. 약간 나는 사실 여름보다 겨울이 좋았는데 네. 이제 여름을 좋아하기로 했어요. 막 더운 게 훨씬 낫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미세먼지 좀 있었던 것 같죠? 좀 건조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건조. 저는 오늘 코에 뿌리는 약을 안 뿌리고요. 제가 이 비염이 있잖아요. 알레르기. 그러시구나. 안 뿌리고 와가지고 지금 코가 약간 막히려고 하는데 이 콧소리가 나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이제 자기 위안이라고 그러죠. 이제 전문 용어로.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네, 사실 질문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이제 헌법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헌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낸 것이었고 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된 건데요. 헌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헌재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즉 핵심은 이 재판관 후보자에게 법률상의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짚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도 입증할 자료가 없다라고 헌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즉각 임명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관계자가 연합뉴스랑 통화한 내용을 보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행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률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좀 신중하게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법적인 판단에 또 더해서 지금 탄핵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관이 8명에서 9명이 되고 탄핵 심판에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들어갈지 말지에 따라서 이 절차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에 더해서 정무적인 판단까지 들어가면 임명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저기는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합류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
헌법과 꼼수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 세력이 되는 걸 선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의장도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임명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을 해서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로의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구인 당사자의 입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야의 의견도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 후보 건과 관련해서는 이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국회가 해야 되는 건지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연히 그건 국회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면서 유감을 표했고요. 민주당 단독 추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입장들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채 이를 인용했다는 건 헌재가 헌재이기를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일단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승복 여부는 그 다음 문제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입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까지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아닌 건데 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었다면 순서를 좀 바꿨을 거예요.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이 결정을 하면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수도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민거리를 자꾸 만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좀 모자라서 아마 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모양이죠. 근데 저라면은 좀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자, 미국 얘기해야죠.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내각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그 일론 머스크들이 여기 참여하는 거죠. 그냥 참여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일단 현지 시간 26일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백악관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거의 일론 머스크가 주인공급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강요 중에 첫 공개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부통령이 아니라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맡고 있죠. 발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많은 시스템이 극도로 노후화돼 있고 서로 연결도 안 되고 오류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이 정부 효율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심지어는 살해 협박까지도 받고 있지만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파산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또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내각을 구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주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이 돼 있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랬다며요. 머스크에 불만 있으면 내 쫓겠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내각은 머스크를 위한 머스크에 의한 이런 내각인 모양이죠. 그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가 좀 불편하려나 싶긴 한데요. 확실히 이제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쪽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웃으면서 약간 농담조로 얘기를 하긴 했겠지만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행을 보면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뭐 오늘 또 가자지구 관련한 영상 올린 것도 굉장히 뉴스가 됐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엄청난 성과를 이뤘고 또 정부 예산 낭비, 부패 문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추켜 세웠고요. 농담, 이런 농담입니다. 회의 중간에 장관들을 둘러보면서 일론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 있느냐? 있다면 내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선 머스크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다며요.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죠. 네, 트럼프가 현지 시간 26일에 정부 조직들이 지출을 증빙해서 정부 효율부에 검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중앙 집중식으로 이제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검증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정부 효율부의 목표가 지금 2026년까지 재정 적자 1조 달러를 감축한다라는 건데 가장 크게 지금 인력 감축을 통해서 비용을 좀 아끼려고 하고 있다 보니 이미 공무원 보호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수습 직원들은 수천 명 해고가 됐고 다음 달 13일까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 그리고 인사관리국에서 대규모 감축 시행 계획을 수립하라라는 지침을 각 기관장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도 보냈는데 당신은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냅니다. 지난주에 달성한 약 5개의 목록을 제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미국 공무원 연맹 등 노조 단체들이 며칠 전에 인사관리처를 상대로 소장을 냈습니다. 이 머스크가 이메일을 통해서 지시한 업무 내용 보고 요구 이건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에게 자기 일을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잔인하고 무례한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머스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라는 네. 건데 이 효율이라는 건 민주주의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는 가장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가 생각이 다르면 상대를 설득하고 내 얘기도 하고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고 나도 양보하고 이런 과정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도를 만들어냈을 때에는 반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인정한 거니까.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회사하고 다른 거예요. 정치는. 근데 이 사람은 사업하던 사람이니까 뭐 효율성 그러고 저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거 알아요? 어떤 영주권 거요? 얼마인지? 71억 원인가? 하여간 네. 70억 정도. 이 투자이민도 폐지한다고 하고. 이제는 모든 걸 사고 파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 이 민주주의가 좀 위기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달성한 5개를 정면 승부를 위해서 제출하라 이러면 저는 한번 아무리 해야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 할 말 없어요. 예를 들면 박재 PD가 당신 뭐 했어? 5개.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방송 전에 뭐를 양치하기 했지? 이런 거 얘기할 것 뭐를 같은데. 하지? 지금 저도 5개 제출해달라고 우리 박재 PD가 저한테 큰일 났네. 압력을 교수님. 가했습니다. 이게 압박일까요? 협박일까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콜라 마시기. 뭐 이런 거. 콜라 어쩌 이제는 콜라는 죄송합니다. 없어요. 오늘 네, 오늘 다행스럽게. 없네요. 네. 큰일 날 뻔했다. 저기
가계소득 얘기도 좀 해야죠.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6분기 연속으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소득은 521만 5천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3.8%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은 324만 1천 원으로 2.3% 늘었고요. 사업소득 역시도 5%가량 늘었고 이전 소득도 5%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질 소득 증가율은 2.2%인데요. 실질 소득 증가율 역시도 지난해 2분기 이후에 3분기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결국은 가계소득이 느는데 지출은 늘지 않는 이게 신기한 거죠. 네, 지출이 늘었는데요. 늘었어요? 그 느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남은 돈은 저축을 하나? 지갑이 잘 안 열리는 것 예. 같습니다. 지출도 증가하고는 있는데 지금 내수 부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 결과로 지출 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예.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이 290만 3천 원. 작년 동기 대비 2.5%가량 늘었는데 예. 이게 코로나 사태 때의 증가폭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폭입니다. 그렇지만 16분기 연속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기간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를 보면 주거, 수도, 광열 부문 늘었고요. 음식, 숙박 부문도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락, 문화 부문에서는 두 자릿수 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보건 부문의 지출도 늘었습니다. 지금 주거, 수도, 광열 이쪽 부분은 지금 월세 거래량이 많아서 집에 관한 지출이 좀 늘어난 것이 예. 영향을 미쳤고요. 음식, 숙박은 물가가 이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늘은 거다. 네, 그래서 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은 예. 봤습니다. 좀 줄어든 부분은 교통인데요. 10% 가까이 지출이 줄었거든요. 예. 왜 줄어들었을까요? 움직이질 않은 거죠. 여행도 안 가고 그런 거죠. 네, 예.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이제 자동차 사는 게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동차 구입을 전년보다 30% 가까이나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가정 경제가 좀 위축이 돼 있다라는 영향을 볼 수가 있고 뭐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통신 이런 부분도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차 일부러 안 산 사람도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대중교통망이 잘 돼 있어서 뭐 차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죠. 근데 뭐 참 이것도 우울하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